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흐름들 안에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뭔가를 판단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럴 때에 어떻게 보면 이것을 갖다가 정말 잘 통합을 해서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렇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잘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우, 한마디로 요약하시네요.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지대학교 송경재 교수님 모시고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선거가 지금 이제 다가왔는데 저희가 좀 선거의 기원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죠. 예. 글쎄, 선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밝혀지진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이제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이렇게 성인 남성이 투표를 행사했다라는 것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인류사적으로 좀 거슬러 올라간다면은 선거라고 하는 것이 아테네 민주주의 이전에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인류가 집단 생활, 사회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의사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과거에는 어떤 권위, 뭐 예를 들어 샤머니즘이라든가 어떤 힘, 물리력으로 의사를 결정했다면은 복잡해지고 사회 구성이 점점 많아지면서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됐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선거라고 형식은 띄진 않았지만은 좀 다수의 의견을 좀 물어서 하는 방식들이 개발되게 됐었고, 그것이 정교하게 일단 도시국가 내에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아테네의 바로 민주주의, 아테네의 선거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인류의 이 역사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건데 이것이 체계적으로 좀 정립이 된 것이 선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아, 예.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좀 이 아테네 민주주의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직접 민주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성인 남성에 집중이 된 그런 직접 민주주의라서 지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직접 민주주의처럼 느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테네 민주주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다 이야기할 때 민주주의의 기원이다라고 네, 그렇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한정된 민주주의였다라는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세금을 내고 국방의 의무를 완수한 성인 남성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고, 여성이나 외국인, 특히 노예들 같은 경우는 전혀 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는 일단 한정된, 제한된 투표제도, 제한된 민주주의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국가 내에서 당시에 시민들이 한 10만 명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시민들이 한 명 한 명의 투표권을 가지고 자기의 의사를 도시국가 내에서 표현했다는 점, 그것은 과거에는 우리가 역사를 찾아봐도 전혀 유래를 찾아볼 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남겨줬고, 그래서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이런 시도로서, 그리고 참신한 아이디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고대 아테네 그리스 민주주의의 과정을 본다면은 한 100여 년에 걸친 아테네에 의한 민주주의, 아테네에 의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거든요. 당시에 세계라고 했을 때는 이제 지중해 동부 그렇죠. 지역을 얘기합니다만은 그럴 정도로 아테네 민주주의가 안정적이던 때는 잘 작동했었고, 그것이 이제 선거제도 그리고 다양한 민주주의 권력 분립제도, 이런 아이디어들이 이때 제기가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테네의 그 민주주의를 어떻게 보면 서양 정신의 기원이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그러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성인 남성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이제 투표를 해왔던 그런 역사적인 어떤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록들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사실 민주주의 역사는 아테네 민주주의 이후에 단절되고 맙니다. 약 1000년에 걸쳐서 단절이 되죠. 로마의 공화정의 역사도 좀 있었고요. 중세 시대에 일부 이제 이탈리아 지역의 도시국가에서 공화정의 역사들은 있었어요. 하지만은 시민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는 사실 아테네 민주주의 이후는 1000년 동안 단절이 됐죠. 이게 다시 복구가 된 것은 이제 이른바 르네상스 이후에 계몽주의가 등장하면서 천부인권설,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사상이 퍼지면서 인간에 대한 존엄성, 그리고
인간 이성에 대한 믿음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모두 다 중세 시대에는 다 이제 종교적 관점, 신앙적 관점에서 세계가 움직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황 중심에, 그래서 보통 과학 발전이 없었잖아요, 그때는요. 모든 걸 성경 중심으로 했었기 때문에.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인간 이성에 대한 믿음이 다시 부각되면서 고대 그리스의 인간주의, 인본주의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면서 고대 그리스에서 이런 제도들이 있었는데 왜 우리가 몰랐을까라고 하면서 새롭게 발굴되면서 도입된 것이 바로 민주주의였고, 그것이 앞서 얘기했던 인간 이성, 네. 그리고 계몽주의자들에 의해서 설파가 되면서 근대 민주주의 이론으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저는 꽁도르세라고 하는 사람을 프랑스 혁명 당시에 우연히 알게 돼서 이제 책을 보게 됐었거든요. 인간 정신의 역사적 개관 이런 책을 봤었는데 그 책 보면 제가 울었습니다. 울었던 이유가 1790년대쯤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코뱅파하고 지롱드파하고 그렇죠. 이렇게 나눠지면서 급진파에 이제 쫓기는 입장이 됐습니다. 쫓기는 입장에 대해서 자기가 글을 쓰는데 그 쓴 글들 안에 보면 여성의 참정권, 이제 식민지죠, 보통 식민지에 있는 그런 주민들의 참정권,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뭔가 세상을 변화시켜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다라고 느껴져서 저는 굉장히 감명 있게 봤었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 참정권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처음 얘기가 된 건가요? 사실 여성 참정권 문제는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확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만은 영국의 이제 계몽주의 철학자의 로크에 의해서 여성도 투표에 참여하고 여성도 하나의 권리이다. 권리체이다, 인권이다라고 하면서 여성 참정권을 주장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본격화된 것은 이제 프랑스 대혁명 와중에서 바로 여성들이 전면에 나서면서입니다. 우리가 보통 프랑스 대혁명 하면은 파리 시민들이 앙시앙 레짐이라고 하죠. 프랑스 절대 왕정에 저항해가지고 우리도 살아보자라고 하면서 일으킨 그런 민주주의 혁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선두에 섰던 사람들이 도시민들, 그리고 도시민들 중에서 주로 농부들도 상당히 있었고요. 도시 프롤레타리아트들, 그리고 도시 부르주아지,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된 것이 바로 여성이었습니다. 여성들이 그 이전에는 봉고원 시대 때는 집에서 가사일만 하고 양육만 하던데 프랑스 대혁명 시기엔 전면에 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프랑스 대혁명을 그린 그림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여성들이 상당히 전면에 나와 있는 그림들이 많아요. 그렇죠. 자유의 여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성들이 실제로 아이를 업고 어린아이와 같이 손을 잡고 나오는 것도 있고요. 마치 우리나라 한국에서 2016년 17년에 촛불 집회할 때 가족들이 집회에 나왔었던 것, 물론 그때는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는 총칼이 휘날리던 시기였으니까 정말 엄혹한 시기였습니다만 그때 당시 여성들이 집에만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성의 권리, 여성도 하나의 인격체라는 의식이 싹트게 됐고 프랑스 대혁명 후에 여성의 참정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됩니다. 사실 대다수의 민주주의 국가인 영국, 프랑스에서 여성의 참정권이 결정된, 법적으로 제정된 가장 큰 이유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에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아시겠습니다만 당시 유럽은 거의 쑥대밭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당시 성인 남성의 60%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경제활동은 누가 해야 됩니까? 여성이 했겠네요. 그렇죠. 아무리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공장에서 군수물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총을 만들어야 되고 탱크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남성들은 일단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나가 싸워야 돼요. 그럼 군수물자는 누가 만들어요? 여성들이 만드는 거죠. 여성들이 결국에는 군수물자의 생산에 투입되고 그러면서 여성의 권익이 향상되니까 여성의 불만이 이제 있는 거죠. 우리도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왜 국가는 나에게 최소한의 투표권조차 주지 않느냐, 이런 불만이 쌓이게 되죠. 그러면 당시 전쟁을 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민적 통합이 우선이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자라는 게 흘러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여성의 참정권이, 여성의 인권이 중요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해서 평등선거, 보통선거가 이론이 발전해서 된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우리 선거라고 하는 게 상당히
뒤집어 놓고 보면 민주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1차 세계전, 2차 세계전 대전 때 사실 뭐 성인 남성들 많이 죽었고요. 그리고 그쵸. 이 일할 수 있는 어떤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여성들이었고 경제력이 또 있었다라고 하고 그 경제력을 갖고 바탕으로 해갖고 자신들의 어떤 권리를 주장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떨어져서 어떤 사회적인 통합 이런 것을 위해서 여성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었다. 굉장히 신선한 얘기처럼 정말 들립니다. 근데 사실 그 이전에도 네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1913년부터 이른바 여성 참정권 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영국에서요? 네. 예. 뭐 그 1913년 같은 경우 영국 런던의 경마 대회에서요. 당시 이제 국왕이었습니다. 이제 조지 5세 말에 한 여성이 뛰어들어요. 왜요? 여성에게 참정권을 달라라고 주장을 하면서 뛰어듭니다. 그 유명한 이제 에밀리 와일딩 데이비슨이라는 분이에요. 예. 이 사건 이후로 영국에서의 그 여성 참정권 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져요. 그런데 당시의 남성들을 이것을 허용했을까요? 남성들 입장에서는 뭐 갑자기 변화된다 그러면 이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도 있죠. 뭐 받아들이기 쉽지 예. 않았을 뿐더러 철저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탄압을 했어요. 예. 실제로 그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1913년부터 1년 동안에요. 여성 참정권 운동 지도자 1000명이 투옥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말이 1000명이지 1년 동안에 여성 참정권 운동을 주도했었던 여성 1000명이 감옥에 gathin 거예요. 일종의 불법 집회 뭐 이런 걸로 뭐 여러 가지죠. 뭐 법에 없다, 위법이다, 불법이다, 여성이 무슨 정치냐, 예? 집에서 살림이나 해라. 뭐 이런 게 이제 가장 기본이었죠.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남성들이 전쟁에 나가고 경제활동을 여성이 담당하게 되고 그 경제활동을 담당한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신기하네요. 진짜 이게 뭐 그냥 저희가 이렇게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한 노력들이 있어서 만들어졌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또 결국은 프랑스 대혁명이 있고 그런 여성 참정권 문제라든지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이게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확립이 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이후로. 그게 자본주의가 확립이 되면서 결국은 또 어떤 돈과 관련된 투표권이라고 하는 것이 돈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투표세라든지 또는 뭐 심지어는 학력 수준이라든지 네. 이런 것과 관련돼 갖고 어떻게 보면 투표권을 행사하는 지금으로 치면 평등 선거가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예들이 좀 있을까요, 또? 실제로 우리가 민주주의로 이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3대 민주주의 혁명을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보통 이제 18세기 후반에다 있었습니다. 이제 1789년에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고요. 1776년에 미국 독립전쟁이 있었고, 뭐 그보다 조금 이전에 이제 명예혁명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보통 미국과 영국, 프랑스를 민주주의의 모범국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투표권이 보편적으로 확산된 것을 보면은 19세기 중반에서야 다 확산이 되고 실제로 법제화된 것은 20세기 들어와서요. 뭐 프랑스 같은 경우 방금도 얘기하셨지만은 1830년까지만 해도 프랑스에 거주하는 백인 남성만 투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1%였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기록에 따르면요, 1830년까지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 투표로 선출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1년에 200프랑 이상의 세금을 내는 사람이 투표할 수 있고요. 1000프랑을 내는 사람이 이른바 출마를 할 수가 있어요. 피선거권을 가져요. 지금의 환율로 한다면 200프랑은 상당한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도시 부르주아지들이나 귀족들만 출마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했지만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의 정착, 민주주의의 선거가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어요. 또 이것과 비슷하게 영국은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더 황당한 경우가 있는데요. 대학교. 보통 이게 우리 상지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원주에 소재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거주하는 곳이 원주가 아니라 예를 들면 횡성이에요, 제가. 그러면 대학교가 있는 곳에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거주하는 곳에 또 한 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과 교수들은 합법적으로 두 표를 가지게 돼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부동산 사업자라든가 자본가들 같은 경우는 사업장이 있는 곳마다 투표할 수 있었어요. 사업장이 있는 곳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원주에 살면서 서울에 그 상점이 있고 또 전주에 공장이 있고 부산에 공장이 있다면은 토탈 4표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 그 한계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사업장이 있는 곳마다 가서 투표를 할 수 기록에 있다? 따르면은 한 사람이 5표까지 했다고요. 5표까지. 그러니까 과연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영국, 프랑스에서 과연 민주주의 선거가 제대로 정착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새삼 저도 느끼기에 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선거 제도가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보통 선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평등 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명이 한 표를 행사한다. 누구나가 사실은 다 동등한 인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에는 그걸 생각하지 않았던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노예해방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노예해방이 1870년대입니다. 바로 1870년. 그 이전까지만 해도 백인 이외의 인종은 인간으로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요. 물론 그 이전에도 영국, 프랑스에서도 노예를 금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으로 이제 몰려서 미국의 흑인 노예가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만 금지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흑인과 황인종에 대해서는 동등한 인격체를 보지 않았어요. 거기에 또 백인 내에서도 남성과 여성을 또 차별했었고 또 성인과 어린이를 차별했었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했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성립된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영국, 프랑스, 미국의 민주주의는 백인, 성인 남성만의 민주주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이 현재의 선거 제도, 이거는 뭐 새삼 이제 대단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요즘에는 이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자투표제 뭐 이런 것도 이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웃나라죠.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뉴스에서 잠깐 봤었는데 거기는 아직도 이런 기명 투표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 흥미로운 그 사건이다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이게 볼펜으로도 안 쓰고 연필로 쓰게 돼 있어요. 아, 볼펜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또? 네, 그래서 공무원들이 다 연필을 깎는 장면이 또 토픽에 보도가 됐었거든요. 뭐 그게 뭐 연필로 써야 된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46조에 따르면요,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후보자 한 명의 이름을 자필로 써서 투표함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필로 써서 투표함에 넣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밌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국에도 이제 김씨, 이씨, 박씨가 있잖아요. 일본에도 이제 같은 성씨들이 있거든요. 동일한 선거구에 같은 성씨가 있어요. 근데 모르고 성씨 하나만 썼어요. 그럼 지역구마다 무효로 하는 지역이 있고요. 아니면은 0.5표로 인정하는 지역이 있어요. 0.5표로 또 인정을 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21세기 첨단 정보사회에서 이게 아직도 이런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본이 사실 한국의 지금 IT 분야라든가 첨단 디지털 전환기의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뒤처지고 있는 부분이 인식의 속도가 한국과는 조금 뒤떨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들을 일본 내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웃지 못할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실제 이름을 잘못 기입하면 다 무효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문맹자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문맹자들은 인간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투표율이 점점 하락할 수밖에 없었고 젊은 층들은 투표에 또 일요일날 투표를 하다 보니까 또 관심이 더 없어지고 일본의 자민당 정권이 연장되는 데 있어서 이런 투표 제도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짜 이 우리나라 현재 이 투표에 대한 부분들은 뭐 이제 IT 기술까지 접목되면서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의식 수준까지 높아지면서 뭐 전 세계에 이렇게 좀 내놔도 괜찮을 그런 손색이 없는 뭐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 우리나라 한국 투표 시스템을 배우려고 하는 국가들이 많아요. 제3세계 민주주의로 막 이행되는 국가들은 그 K 선거제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K 컨텐츠, 뭐 K 컬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사실 사전 투표 해보셨죠? 그렇죠. 사전 투표는
전자투표예요, 사실이요. 네네. 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전국 어디에 가서 신분증만 제시를 하면은 출력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에 전자투표망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상당히 선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로 네. 밝혀지고 있어요. 예. 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요즘에 또 많이 드는 생각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IT 기술이 워낙 뭐 발달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선거를 하기 위한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 정보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종의 그걸 갖다가 이제 뭐 가짜 뉴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인포데믹스라 그래서 인포메이션과 팬데믹의 네. 합성어죠. 그래서 마치 정보라고 하는 것이 전염병처럼 이렇게 돌고 있는 상태. 뭐 이런 것에 대한 현상이 우려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이제 보시나요, 그런 부분? 사실 우리가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만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네. 그 선거에 얽힌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시대, 그 정보 사회가 되면서 우리는 당연히 보다 더 편리하게 쉽게 투표할 줄 알았는데 정보가 너무 많아지는 것도 이제 머리가 아파졌어요. 머리 아픕니다. 네, 지끈지끈하죠. 네네. 이게 맞는 정보인지도 모르고 네네. 이게 가짜 뉴스인지도 모르고. 네. 그래서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현명한 시민, 스마트 시티즌이라는 개념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현명한 시민이 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 민주주의, 뭐 선거 이러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배우고 나면은 그냥 당연히 나는 민주시민이야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가 않아요. 민주주의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은 변하고 있고요. 네. 시대와 그 이념과 가치들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예. 자, 50년 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네. 50년 전에 우리가 다문화 사회 예.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예를 들어 성적 소수자 예. 문제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 못했죠. 예. 심지어는 몸에 문신을 한다. 이것도 아마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그럼요. 그 군대 갈 때 뭐 군대 안 그렇죠. 가는 조건이기도 했으니까. 뭐 조폭들이나 하는 걸로 네, 네.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것이 자기의 멋이잖아요. 예. 이 뜻이 사회적 관념이 바뀌고 통념이 바뀌듯이 인간의 의식도 계속 변화해야 되거든요. 민주주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걸 변화하려면 결국 우리는 배우고 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현명한 시민, 디지털 시티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고, 특히 이제 정보 사회에서는 무수히 많은 정보를 잘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이제 그 역량을 키우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특히 그 유튜브라든가 소셜 미디어 상에서 이렇게 좋은 정보도 있습니다만은 네. 나쁜 정보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걸러볼 수 있는 능력을 잘 키워야 돼요. 그것을 혼자 못하면은 주변에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런 정보가 있는데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네. 토론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최근에 소셜미디어가 발전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토론을 안 해요. 혼자서 보고서 혼자 이해하고 끝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정보인데 그걸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죠. 잘못된 정보를 진실인 것처럼 받으니까 무엇이 문제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정보가 내 정보를 어떤 정보가 있는데 그걸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공간이 많아져야 돼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그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토론 문화, 예. 좀 더 같이 이야기하는 문화 네.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서로 간에 존중해주는 문화가 빨리 더 확산되어야지만이 가짜 뉴스, 뭐 잘못된 정보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고 현명한 시민이 네.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뭐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갖고 뭐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 이제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선거에 좋은 선택,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뭐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두 가지를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오늘날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선거, 투표권이 앞서 얘기했듯이 엄청나게 많은 희생과 어려움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네. 지금도 우리 18세부터 이번에 투표권이 주어졌잖아요. 예. 18세 투표권까지 얼마나 많이 많았습니까? 예. 근데 한번 도입되고 나니까 이제 누구나 당연한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도입되기 과정까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렇듯이 투표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민주주의의 소중한 권리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꼭 참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가 그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기준이 있을 거예요. 개인마다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이 뭐가 옳다 틀리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 그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 선거는 바로 민주주의 역사하고 바로 이어져 있거든요. 네.
우리가 뽑을 후보, 우리가 뽑을 대표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어떤 공헌을 할 것인지,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뭐 경제라든가 뭐 기술 발전, 뭐 지역 발전, 뭐 이런 공약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어떤 공헌을 할지 이런 후보를 선택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뭐 사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흐름들 안에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뭔가를 판단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럴 때에 어떻게 보면 이것을 갖다가 정말 잘 통합을 해서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렇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잘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우, 한마디로 요약하시네요. 아, 예. 네. 예,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